안녕하세요. 71세 박정숙입니다. 그날 저녁 7시 집안엔 처음 맛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며느리 미란 씨가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세 식구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2년째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어려운 애교가 묻어 있었어요. 나물을 권하고 반찬을 더 담아주며 유난히 친절했죠. 박정숙 씨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옆에서 아들 준호 씨가 밥을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사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올 줄은 몰랐죠. 2년 전만 해도 이 가족은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요. 준호 씨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생겼어요. 밤잠을 못 이루며 울던 며느리를 보며 정숙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셨죠. 서초구에 있던 작은 아파트까지 팔아서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 미란 씨는 시어머니 박정숙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신혼 시절부터 갖고 온 이 집이 가족에게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어주길 바라셨죠. 그런데 빚을 갚고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미란 씨가 이상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미란 씨가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정숙 씨의 몫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며느리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출근시킨 후에 하는 집안일은 혼자 살던 때와는 달리 2배나 힘이 들었어요. 저녁 10시까지 장보기,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이 정숙 씨의 몫이었죠. 70이 넘은 몸으로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겨울철 찬물에 손이 얼어붙도록 설거지를 하는 일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참았죠. 내 집이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30년 지기 친구 미숙 씨가 가끔 놀러 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숙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준호 씨도 새 일자리 찾느라 힘들어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며느리 미란 씨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였고 밑반찬도 예쁘게 담아냈죠. 심지어 준호 씨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구워냈어요. 정숙 씨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며느리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의 친절한 말에 시어머니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식사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아들 준호 씨는 요즘 알아보고 있는 새 일자리 이야기를 했어요. 미란 씨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일들을 풀어놓았어요. 마치 정상적인 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 씨는 습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어제부터 비가 온다더니 관절이 더욱 쑤셨죠. 아침부터 장보기, 청소, 빨래까지 하느라 온몸이 뻐근했어요. 잠깐 망설이던 정숙 씨는 설거지통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어요. 미란아, 미안한데
오늘 설거지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무릎이 너무 아프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미란 씨의 얼굴에서 따뜻했던 미소가 단숨에 사라졌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죠.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하셔야죠. 내가 왜 하녀 노릇을 해야 해요? 미란아 미안하구나.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내가 설거지 할게. 쉬어라. 정숙 씨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미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 170cm가 넘는 큰 몸집이 정숙 씨를 내려다보았죠. 이 집에서 제가 왜 어머니 하녀 노릇을 해야 해요? 어머니, 이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세요. 그 말이 정숙 씨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미란 씨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당장 나가요. 남의 집이라니. 이 집은 내 집이야. 자신이 왜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냐며 이제 그만 나가라고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의 집? 이 집이 남의 집이라고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장만했던 이 집이 남의 집이라니. 정숙 씨는 격분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너희 빚 8억을 갚아준 게 언제인데 그 돈으로 너희는 감옥도 안 가고 신용불량자도 안 됐다고. 그런데 감히 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빚을 갚아주신 것은 어머니가 알아서 빚을 갚아주신 거고요. 우리가 언제 빚 갚아달라고 했냐고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 갚아달라고 안 했다고? 그때 2년 전에 미란 씨가 정숙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준호 씨가 죽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매달리던 그 모습이요. 정숙 씨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너희가 그때 울면서 매달렸잖아. 그리고 꼭 갚겠다고 했잖니? 하지만 미란 씨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에. 정숙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을 돌아보았어요. 준호야, 너 지금 내 와이프가 하는 소리를 들었니? 내 엄마가 내 와이프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데 넌 가만히 있을 거니? 하지만 준호 씨는 소파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정숙 씨는 더욱 절규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고 이 집 하나 남았다. 준호야, 그런데 지금 내 와이프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 해. 그제야 준호 씨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이 지쳐 있었죠. 준호 씨는 말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정숙 씨 방 쪽으로 걸어가 정숙 씨의 외투와 핸드백은 들고 나왔어요. 엄마, 미란 씨가 좀 예민한가 봐. 오늘은 밖에서 잠깐 쉬었다가 와. 그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70평생 키운 내 아들이 나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정숙 씨의 손에 외투를 억지로 쥐어주었죠.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까지요. 그때 미란 씨가 정숙 씨의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맞다고 여기서 어머니 자리는 없다고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며느리 미란 씨는 170cm의 큰 키로 정숙 씨를 밀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저항했지만 70이 넘은 몸으로는 20대 후반의 튼튼한 며느리를 당해낼 수 없었죠. 미란 씨는 사정없이 정숙 씨를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억센 손이 정숙 씨의 어깨와 등을 거칠게 밀어댔어요. 정숙 씨는 비틀거리며 현관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미란 씨의 힘은 거셌죠. 현관에 거의 다 와서 정숙 씨는 문틈에 손을 걸고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가 40년을 살아온 집이야. 하지만 미란 씨는 정숙 씨의 손목을 붙잡아 억지로 떼어냈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이미 안에서 잠가버린 상태였어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준호야. 엄마야. 엄마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하니?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초겨울 찬바람이 얇은 외투 사이로 파고 들어왔어요. 정숙 씨는 자신이 40년간 살아온 집 문 앞에서 갈 곳을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집에서 쫓겨났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 손에.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죠. 30년 지기 친구 미숙 씨의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다시 집 문을 바라보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졌어요. 정숙 씨는 외투깃을 여미며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이시 정숙 씨는 골목길을 헤매며 걸었어요. 얇은 외투 한 장으로는 초겨울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현실이 더욱 참혹하게 다가왔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30년 지기 친구 미숙 씨의 분식집.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그녀라면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더 중요한 건 30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친구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정숙 씨는 젖은 몸을 이끌고 캄캄한 새벽 거리를 묵묵히 걸었답니다.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미숙 씨의 분식집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미숙 씨는 유리문 너머로 비에 흠뻑 젖은 정숙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 정숙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온몸이 왜 이렇게 젖었어? 미숙 씨는 경악하며 정숙 씨를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였어요.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고 뜨거운 차를 우려냈죠. 정숙 씨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정숙 씨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부탁한 것부터 하녀라는 말을 들은 것, 집에서 쫓겨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미숙 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수가 미숙 씨는 굳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며느리 내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어. 정숙 씨는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아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행동해왔음을 깨달았죠. 2년 전부터 시작된 친절한 척, 고마워하는 척,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미숙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가 동네 부동산에서 내 집값을 알아봤다는 얘기도 들었어. 지금 시세로 15억은 넘는다면서?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15억 원. 그 큰 돈을 노리고 2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것이었어요. 미숙 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죠.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였지만 긴급 상황임을 알리며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용석이야, 미숙 이모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 친구가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거든.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숙 씨와 미숙 씨는 직접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탐정은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로 상황을 분석했죠. 어머니,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많이 봐왔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은 테이블 위에 작은 카메라들을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집문서나 인감, 통장 같은 것들을 빼돌리려고 할 것이라며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으니 잠입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요. 이 작은 카메라를 집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재나 안방, 거실같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 위주로요. 탐정은 정숙 씨에게 목걸이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를 건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액세서리 같았지만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설치해야 할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탐정의 조언에 따라 정숙 씨는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친척 집에서 쉬다 오겠다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울 만큼 깔끔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혹시 친척 집이 어디신지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 오빠랑 찾아뵈려고요. 정숙 씨는 미란 씨가 정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집을 떠났는지 확인하려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알아둔 가상의 주소를 말하고 몸이 안 좋으니 괜히 오지 말라고 덧붙였죠. 미란 씨는 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은 정숙 씨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죠. 그 말 속에 숨겨진 냉소를 정숙 씨는 이제야 알아챌 수 있었어요. 미란 씨는 정숙 씨가 없는 동안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정숙 씨는 탐정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몰래 돌아갔어요. 미란 씨와 준호 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며 40년간 살아온 내 집에 몰래 들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금고가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집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등이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정숙 씨는 책장 뒤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금고 주변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거실과 안방에도 카메라를 설치하며 정숙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비참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타올랐죠.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 씨는 미숙 씨의 집에 머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죠. 어머니,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안고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큰 모니터 화면에는 자신의 집 서재가 선명하게 보였죠. 화면 속에서 미란 씨가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정숙 씨의 인감이 들려 있었죠. 미란 씨는 금고를 열고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보험증권까지.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죠?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을 이전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서류들이 있으면 명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화면에 준호 씨가 나타났어요.
미란 씨는 그에게 서류들을 건네며 뭔가 말하고 있었죠. 탐정이 음성을 높였습니다. 오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돈이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준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 끝이야. 우리가 돈 좀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 순간 정숙 씨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꿰매 넘어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공모했다는 사실. 2년 전 빚을 갚아준 은혜는커녕 이제는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배신감. 어머니,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정숙 씨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구쳤죠. 분노였어요.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뼈저린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죠. 화면에서는 미란 씨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아마도 부동산이나 은행 관계자일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처리하죠. 네, 모든 서류 준비됐습니다. 탐정이 정숙 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두 사람은 자신이 키우고 사랑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자이기도 했어요. 미숙 씨가 정숙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결정해. 화면 속에서 미란 씨와 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들에게 정숙 씨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어요. 재산만 빼앗으면 버려도 되는 짐처럼 여기고 있었죠. 정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탐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낸 것에 대한,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탐정의 조언에 따라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정숙 씨는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골에서 하루 더 머물겠다고 했죠.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는 동안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 씨는 미숙 씨와 탐정,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40년간 살아온 집에 몰래 잠입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죠. 대문을 조용히 열고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어갔어요.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미란 씨와 준호 씨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죠.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들은 탁자 위에 정숙 씨의 통장, 인감,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각종 재산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집문서와 예금 통장, 보험증권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답니다. 미란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위조한 정숙 씨의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준비해온 가짜 인감이었죠. 준호 씨는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은행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 송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 가서 명예 이전하고 오후에는 은행에서 돈 빼면 돼. 그래.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 엄마도 요양원에 보내면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양원? 자신들이 재산을 빼앗은 후에는 자신을 요양원에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미란 씨와 준호 씨는 정숙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서류들을 급하게 숨기려 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탐정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촬영된 후였어요. 정숙 씨의 뒤로 미숙 씨와 탐정,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미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뭐가 문제예요? 저는 며느리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탐정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전달받은 상태였어요. 며느리라는 신분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죠. 특히 위조된 인감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준호 씨는 무릎을 꿇고 정숙 씨에게 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차갑게 말했죠. 미안하다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며?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정숙 씨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에 빠졌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40년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어요. 미란 씨의 범죄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죠. 그녀는 2년 전부터 정숙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감을 몰래 복제했으며 심지어 가짜 위임장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 역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미란 씨의 설득에 넘어가 공모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죠. 정숙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정숙 씨의 뜻을 준호 씨에게 전달했죠.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하면 어머니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란 씨는 이 모든 범죄를 주도한 주동자였기에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또한 준호 씨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숙 씨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공범이었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피해자인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고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그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준호 씨는 공범이었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피해자인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고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그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준호 씨는 올바른 길을 택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엄마, 정말 잘 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호 씨는 집을 정숙 씨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한 푼도 받지 않았던 생활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그는 현재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 돈을 한 푼, 두 푼 갚아나가기 시작한 준호 씨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지만 대신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정숙 씨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그때마다 봉투에 든 작은 돈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25만 원 벌었어요. 생활비 빼고 20만 원 드릴게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는 돈을 받았어요.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희망이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 씨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어머니에게 빚을 갚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의 거칠어진 손과 까무잡잡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정숙 씨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정숙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수가, 너는 이제 너만을 위해 살아야 해. 평생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 정숙 씨는 미숙 씨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탐냈던 15억 원짜리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크고 혼자 살기에는 관리도 어려웠거든요. 집을 판 돈으로 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층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했죠. 남은 돈으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다짐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정숙 씨는 작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홀로 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죠. 미숙 씨가 새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화분에 물을 주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이제는 그 누구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준호 씨는 여전히 매주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아직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0세의 늦은 나이지만 정숙 씨에게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탐하며 가족을 배신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은 분노를 자아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정숙 씨의 용기입니다. 정숙 씨는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롯이 정숙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역할에 갇혀 살기보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나를 위한 용기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